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게임의 김정민입니다. 벌써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0년 첫 번째 그레이트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1년 평가와 그 다음에 2020년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3년 평가로 바꿀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특별히 말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목은 1년 평가라고 해놨지만은 3년치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채널이 파괴되고 많이 그래가지고 많이 앞쪽 자료가 좀 소실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향후 계획을 주로 말하는 쪽으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저기 어디 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 모처에 있는 구치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오후 4시쯤에 이게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까, 혹시?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스마트폰 보고 있는 여자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 네. 보이십니까? 하여튼 저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다기보다 그냥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네. 그쵸? 바쁜가 보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연히 보게 됐고, 이건 뭐 여담이었으니까. 일단 저희 그 평가라던가 향후 전략 같은 거 이야기하기 전에 국제 뉴스를 간단하게 몇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좀 버리긴 좀 아까워서. 일단 미국이 이라크에 이제 공수부대 4,000명을 투입할 준비를 한다고 하죠. 했었죠. 이 뉴스가 나왔죠. 이제부터 슬슬 많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제가 이란 전쟁 날 거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한 이란에 관련된 뉴스만 제가 5편인가 6편을 따로 특별로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랬고, 이 벵가지 악몽의 이라크 미 대사관 공격해서 강경 대응한 트럼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벵가지 이라크 미 대사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이제 이게 시아파 이슬람 애들이죠. 민간단체라고 돼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이쪽 그 대사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그 군대도 보내고 했죠. 그래서 이걸 지키고 있는데, 요 사건이 굉장히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에서 벵가지 테러 정보 유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벵가지 미군 대사관 기지 공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미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대사관 직원들이 막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뉴스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탄핵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적 메시지 플러스 국민들한테는 자기는 과거 오바마 민주당 정권 때와는 다르게 자국민 위주의 그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벵가지 이 미 대사관 이 사건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있었던 그 미군 대사관 직원 그 살해 사건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탄핵 그게 되기 전에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성으로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보내고 국가 중요 기밀을 하다가 유출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요거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마 요 뉴스 때문에 어쩌면은 상원에서 탄핵을 시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죠. 너희들 이때 당시에 이런 일 했었지. 나 다 알고 있어. 만약에 나를 탄핵시키려고 하면은 똑같이 나도 이 건을 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이러한 어떤 암호나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번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긴장, 미중 갈등 고조에 영향 끼칠 거 하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죠. 한국이 정확하게 한미동맹만 굳건히 했었으면은 한반도에서는 갈등이 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중국해나 다른 쪽으로 갈등이 옮겨갔지. 이쪽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고조화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지금 정권은 못합니다. 지금 정권은 못하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일단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한반도의 위기는 반중 침입하면은 지켜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지금 좌파들은 이거를 어떻게 몰고 나가려고 그러냐면 옛날 때 얘네들이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은 군부 독재 시절에 맨날 무슨 사건만 나면은 북한 뭐 간첩 사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선 돌렸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정확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한반도의 위기, 실질적인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엉뚱한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하고 더 친해져야 된다. 뭐 1대1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군대 육군을 3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 이 모든 걸 미국 탓으로 돌리려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국권한테도만 지키면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와중 속에서도 얘네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뭐 사성대장 김병주 한미동맹 안보 전문가를 자기는 이제 비로 대표적으로 집어넣는다. 머리 쓴 거죠. 한미 군사 동맹 강화에는 뜻이 없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런 쇼를 합니다. 이런 쇼에 우리나라 국민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박창주 대장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넣을 때 주춤주춤거리다가 빠져나가고 탈락한 누락된 사태가 있었죠. 물론 이번에 다시 영입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그 좌파들의 그러한 선거 전략에서 우파 쪽 사람들이 한 수 아래라는 게 보여져요. 뭐냐? 오는 거를 우리는 한번 튕겨냈다가 다시 받아들인 꼴이고 여기는 자기네들이 한 번에 흔쾌히 받아들인 꼴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도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한미 동맹 강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프레임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안타까워요. 예. 굉장히 선거 전략을 짜면서 참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뭐 참모들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인력풀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간단한 ABC 공식에서도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거든. 이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마저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우리는 민주당한테 이길 게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자기네들 한미 동맹 안 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대중들을 지금 혹세무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파 사람들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좀 확인을 개인차 하고 하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 이 대림동에서 사건이 난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써있죠. 중국인을 욕하는 거냐면 식당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탈북민이 얻어맞아 가지고 반신마비가 왔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예. 우리 상세면도 갔던 대림동 거기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대림동은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친중적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막 영상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대림동 아니 뭐 대림동 여행 등등 여러 가지 치면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다? 실질적으로 이런 폭행 사건은 보도를 축소해서 한다는 거예요. 축소해서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미담적인 얘기 뭐 대림동에 사는 뭐 그냥 평범한 서민들의 삶 뭐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마치 평화로운 척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죠. 마치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찾고 있는데 이분 혹시 연락처 아시면 한번 연락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도 개인적으로 수소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반중침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중국인에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만나서 한번 인터뷰도 하고 한번 여러 가지 좀 조사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아는 정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 슐레이마니겠죠? 예, 슐레이마니가 사망했답니다. 벌써 미국하고 이란은 싸우는 것과 다름없죠. 물론 이 지역이 아마 시리아랑 이라크 국경지대일 겁니다. 공격했는데 이란의 군부 실세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군부 실세는 거기 왜 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시아파 이슬람 계열 애들은 주로 반미적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서 그 반미 활동을 하는데 테러 활동을 육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반미 정서 왕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이제 서방 세계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 애들도 구별을 해서 취급을 해야 되고 EJ 전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을 아무리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쫙 보면 그럽니다. 박사님께서는 역시 일루미나티 분탕자임이 분명하시군요. 이런 소리 나와요. 그거는 당신네들의 한계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친미적 이슬람과 반미적 이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미적 이슬람하고는 연대해야 되고 반미적 이슬람은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외교 정책이에요. 개인적 감정과 종교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상관 안 하죠. 뭐 메시지 하나 온 게 있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의미하는 메시지들이 온다고 영상에 올라온다고 뭐 이렇게 봐달라 어쩌고 하는데 무시해버립니다. 왜? 컨텐츠가 없거나 할 게 없기 때문에 남을 음해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나 본데 관심 안 갖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럽 내 우군을 만들자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유럽 쪽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1대1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국 견제 정책이 벌어지는 지역은 1대1로를 따라가는 지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그 다음에 중동,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있는 데 있죠? 이런데 베트남, 필리핀,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일본 중에는 오키나와 열도 해갖고 중국을 둘러싼 동서남, 북쪽까지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제외되고 이 세 지역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냐? 한반도입니다. 왜냐? 한반도에는 친중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중 정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가지고 다음번 선거에 친미적인, 반중 친미적인 우파 정권이 생기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오늘 국제뉴스는 일단 짧게 해서 마감하고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가열차게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라던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를 먼저 보고 가시죠. 저희 국익늑대를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따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면 공개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 안 합니다. 일단은 자금 축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그 어떤 후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 후원을 해줘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기존에 들어오시는 후원금과 충분히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할 것이고 또 하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그 페이스대로만 유지가 된다면은 잘하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는 딱 한 가지. 그냥 저희가 판매한 국익티라던가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오프라인 강의에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겁니다. 네. 무언가를 할 겁니다. 어디 보자. 잠시만요. 그래서 국익늑대를 이렇게 돌아가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국익늑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일부러 넥타이 안 맸던 이유가 이런 광고 효과 때문에도 있으니까 얼굴 부끄럽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ARS 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당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반중 친미를 하는 정확한 어젠다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는 새벽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도 바뀌고 뭐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당이 여러 그 분들의 그 지지만 받는다면 정당의 지지를 그래도 뭐 비례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두 명은 국회 입성이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당을 좀 많이 알아주시고 이 새벽당을 많이 좀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원 가입하는 것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10만 양명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10만 당원이 결성돼서 반중침이라는 강력한 정당을 만드는 힘이 되도록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요 눌러주시면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 자유의 새벽당 입당 원사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간략하게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저 위에 보시면 뭐 입당 안내, 뭐 입당 가입, 뭐 이렇게 확인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폴더대로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입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비도 많이 어저께 또 제가 그 박결 대표 그 당사를 몰래 방문해서 기습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중침해한 정당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잘 긴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일 뿐이죠. 왜냐하면은 반중친미를 하는 운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한 압박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비밀이 많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속인다거나 어떤 착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믿고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유새벽들이 이렇게 보면은 CMS 이체 확인하고 이체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 정보를 넣으시면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쪽도 많이 지원을 해서 이번 그 여러 가지 그 반중침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의 업적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제가 2017년 7월쯤에 왔으니까 아직 2년 6개월, 2년 4개월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8, 19, 20 아니구나. 3년이 조금 넘었군요. 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성취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이었고 그리고 몽골에서 오자마자 진짜 어리버리했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룬 것만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일취월장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개 개인의 유튜버로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원하는 어젠다를 진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게끔 할 겁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했는데 앞쪽 것들은 제가 채널이 많이 폭파되고 하는 바람에 자료를 수집 못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맞힌 것들을 찾았습니다. 제일 제가 히트 쳤던 게 바로 자연사 박물관에서 했던 비트코인 문제였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했죠. 이 당시에. 심지어 비트코인 담당자가 죽을 거는까지 예언했는데 맞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예언했죠. 이 추세로 나가다가는 비트코인 담당자 위험해진다.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가 설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설날 연휴 끝나고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JTBC에서 저의 이러한 비트코인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보도했다가 개망신당하고 그리고 나서 덮어버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김정민 가짜 박사를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다 그래서 고소하십시오 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죠. 그때 48건인가 들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건이 더 크게 빛을 못 보게 된 거는 마찬가지로 연예인 사건 때문에 묻혔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걸 막 이슈화 시켰던 게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즉 한 달 기간 동안에 미투 사건이 무려 20건인가 가까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제가 2월 말서부터 해갖고 3월 말까지 해서 약 40일가량 제가 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떠들었습니다. 미 재무성이 이것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6개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미투 사건이 하루 걸러 일어났습니다. 하루 걸러. 계속. 그래서 미투 사건이 뻥뻥뻥 터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연예인 미투 사건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때 이 비트코인 사건이 그냥 묻혀버리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국 사모펀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조국 사모펀드 사건도 정말 쫙 일으키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시선 돌리기가 또 일어났죠. 예. 또 연예인 사건 터지고.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조국 사모펀드 이야기도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현재는.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계속 알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대중들이 그 넘쳐나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옥석이고 어떤 식으로 저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리려 하는지, 무엇이 진짜 정보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지를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설령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중화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대중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가지고 구독자라든가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 개봉적 성격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희는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대중성 확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중동 분쟁과 난민의 북한 커넥션이라는 쪽에서 이란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죠. 네. 2018년입니다. 2020년이에요 지금. 네. 이란 전쟁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런 것들 예측을 우리가 굉장히 미리부터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네? 그리고 2019년 3월 1일에는 미북 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뭐 저쪽 좌파들은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입니다. 했는데 이때도 모든 매체가 좌우 모든 매체가 다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회담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때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베트남 현지에 가서 이 회담은 결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한번 히트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의 정보력이죠. 네. 정보력.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취합해서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내다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아람코 지역에 공격을 당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이것도 얘기했는데 맞았죠. 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얘기할 때 정확하게 아람코라는 회사를 집었는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람코 회사가 그대로 폭격당했었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이란하고 같이 교류해서 북한제 무기를 수입한다. 이 얘기도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했었죠.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정보는 이미 미국에 존재했습니다. 단 한국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이란 사태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이다. 초창기에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중동 문제가 중요한지, 왜 이란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동 이란과의 전쟁이라든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전략적으로 싸우고 대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슬람 찬양론자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냐?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이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쿠르드족들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예, 바로 토사구팽 당하지 않습니까? 예. 무장 독립 투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장 독립 투쟁을 아름답게 포장해 줄 수 있는 외교관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무장 독립 투쟁은 팔다리와 같은 거지만
외교력은요, 머리입니다. 두뇌. 근데 머리가 없는 팔다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쿠르족이 독립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쿠르족이 독립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무장 독립 주장을 해도 미국 백악관이나 화이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로비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되지만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항일 투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외교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기 싫던 인정을 하건 상관없이 일본이 삼국동맹을 맺고 서방의 열강 국가들과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에는 이미 조선은 일본 땅이었어요. 즉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일부였어요. 따라서 한국인은, 물론 그 당시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은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미국에 대항한 나라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한일 합방이 되던 시기에 서방 사회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찬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신민은 일본 신민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하고 갈등이 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요, 어쩌면은 재수 없었으면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도 아마 전쟁 배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그것이 분리가 됐죠. 조선은 일본이 아닌 것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죠. 여러분 솔직히 조선이라는 나라, 물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불리죠. 이 나라의 존재를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된 건요, 올림픽 이후예요. 올림픽 이후. 그나마 올림픽 이후에도 한국 사람들 별로 대접 못 받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대접받게 된 건데 200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한국인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옛날 때 한국 사람들이요, 원숭이 취급했어요, 진짜. 옛날 때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갔을 때 저희 가족들 해외여행 간다고. 프랑스 택시 운전사가 옆에 조수석에 사람을 안 태우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옆에 탈랬대요. 뒤로 가라고 다. 그래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우리 내 동생 네 명이 뒤에 쪼르륵 탔다고. 앞에 자리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난리가 났죠. BTS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랬고 돼지열병,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라는 것도 맞췄죠.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예언은 없어요. 예측인 거지. 그리고 정보력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한 것뿐인 겁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초능력도 아닌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빨리 움직였죠. 그래서 어떠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했지만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빠른 정보를 알리면서 대처를 요구했지만 많은 대중들이 관심은 여기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들도 많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가 폭등한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중국에서 뱅크런 사태 막으려고 돼지고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죠? 이거 제가 돼지고기 얘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생뚱맞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도 나도 돼지고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근데 중국의 돼지고기 파동이 중국의 경제 또 혹은 그 정치 체제를 흔들 큰 다크호스로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정치 제도권 떠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정치권을,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가 옛날 때에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박결 대표한테 만약에 종로에서 임종석 출마 안 하면은 무혈 입성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 사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일어났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맞힌 사람 없었죠? 네. 아, 그리고 종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종석 씨. 여러분 보신 분들 이때문에 가끔씩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어디서 골프 친다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누가 그랬다더라는 말 말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서. 네.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꽤 많은 것들을 맞췄습니다. 예. 이것도 있었죠.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신 사드 배치를 증설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위가 오기 전에 제가 1인 시위할 때 얘기했었죠. 1인 시위할 때 청와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한테 그 방위 분담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드 배치를 증설한 쪽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라 그랬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은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진짜 미국에서 이 제안을 해왔죠. 왕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미 정책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을 미리미리 캐치해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말했던 이런 정책들만 그대로 했었어도요, 우리나라 GDP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한 것들, 이런 것들만 실천을 했었으면은. 아, 물론 문재인 정권이니까 안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했다면이에요, 했다면.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가 절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은 경제가 호황이라서 막 수치가 다 올라가는 쪽으로 여러 긍정적인 면에서 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웃 국가 일본조차도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쉽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공산당 소속이라는 것도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2016년도부터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한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묻혀 있었죠. 제가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그 국제학술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 간첩이라고. 예. 그러다 이제 한국에 와서는 제가 아마 2017년 2월 26일인가? 그때 저기 박원순이가 있는 시민청 밑에 가장 큰 홀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했는데 드디어 신문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뭐야 이게. 국익 늑기의 팀은 늑대 부적도 판매하시죠? 아이디어 좋은데 늑대 부적. 무슨 동학군입니까? 그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은 조선족의 공격을 피해가게. 그 다음에 외지인이 독식하는 서울부동산. 이것도 제가 2017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제 비공개 강의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고, 제가 옛날에 문정동에 비공개 강의하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비공개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 이후에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서부터 해서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자금은 어디서 온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래서 2017년 맞죠? 2017년 12월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1위가 되던 시점에 그때 중국에서 2017년 9월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되거든요. 그 폐지되던 시기에 그 암호화폐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대량 거래되는 바람에 세계 거래량 1등이 돼버렸고 빗썸이 그 당시 1등이었거든요. 거래량. 그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자금이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다. 얘기를 그때 당시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 송파구. 그랬다고요. 왜냐? 중국인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그죠. 그래서 송파대로 그 축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잠실서부터 해가지고 그 잠실대교서부터 해서 이렇게 분당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오피스텔촌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거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왜? 얘네들은 이거 부동산이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부동산 값 자꾸 오르고 있죠. 이 메커니즘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시진핑이 있는 태제당뿐만 아니라 반대파 정적인 샹하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암호화폐는 가져 나올 수가 있거든. 그냥 이런 USB 담아오면 되니까. 예. 중국 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다 하더라도 갖고 나와서 한국에서 거래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거래해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유독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합니다. 왜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왜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끔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원화 혹은 달러 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로 바뀌어진 돈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 건물, 토지 등등으로. 그것 중에 하나 걸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버닝썬 사건에서 나왔던 린사모예요. 하나 들킨 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와서 현금화시켜서 부동산을 산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사는데 자 어떻게 사냐. 얘네들은 돈 세탁이 목적입니다. 돈 세탁이. 돈 세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1차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산지에 대한 자금의 출처는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팝니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되죠. 근데 암호화폐에서 현금화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 예, 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 돈 출처가 어디야? 그러면 부동산 팔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 어떻게 샀어? 하면 암호화폐인데 거기까지 터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비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강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부동산 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아요? 이 불경기에. 그럼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인들끼리의 거래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다?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 포함해서. 부동산 값 폭락하면 타격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이 예를 들어 1억에 사잖아요? 그럼 팔 때는 1억 1천에 팝니다. 그 다음에 또 1억 1천에 산 사람은 다시 이거를 1억 2천에 팔고 1억 2천에 사는 사람 1억 3천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가격을 자꾸 올려요. 이거 왜 올릴까요? 수수료 때문에. 밖에 또 내보내야 될 거냐. 한국에서 돈 세탁해서 또 해외로 반출시켜야 되잖아. 해외로 반출시키는 또 수수료 필요하잖아. 네? 수수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옛날 때도 우리나라 개발 시기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쭉 투기가 일어나다가 막차 탄 사람 때 뚱 떨어지면서 망합니다. 막차 탄 사람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끼리 자신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시켜서 다시 그걸 세탁 과정에서 이제 뭐 한국의 부동산 사관 이런 사태들이 그 사태들을 통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이것이 막차를 탄 중국인들에 의해서 똥볼을 찬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난다고 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지금 외국인, 즉 조선족이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을 거의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출금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만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막차 탄 사람은 대출 받아서 사면 돼요, 그냥. 막차 탄 사람은 손해 안 봅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먹튀해도 되지. 먹튀해도 되지. 누가 손해 보겠어요? 은행이 손해를 보고 국민이 손해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인의 돈 세탁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지금도 우파 사람들 그러죠. 반중을 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반중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반중을 해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했던 건 이거였죠. 마약. 무비자국 자꾸 확장시키면 마약 들어온다고. 진짜 들어오고 있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까지나 13개를 제가 정리해서 넣었는데 실제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여기 얘기 중에 3건 빼놓고 나머지 10건은 올해 한 겁니다. 올해만 10건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건씩을 터뜨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춘 거죠. 예. 그 이전에도 그랬었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일개 유튜버다 보니까 정책 반영이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정당만 있어도 이것들은 정책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근데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방구석에서 탕수육만 먹는 유튜버였느냐? 천만의 만합니다. 우린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자연사박물관을 할 때에도 반중 집회를 2번이나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강당의 사람을 모아놓고 강연회를 했죠. 처음에 2017년도에 제가 와서 할 때 강연회에 왔던 분이 3사람입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이제는 뭐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들어오죠. 예. 이것도 작년에 한 거는 700명인가 왔었어요. 이 신뢰가 다 찼습니다. 그 전년도 2017년도에 했을 때는 50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명이 더 추가돼서 저 위에 2층까지 다 찼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확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아주 탄탄하게 단결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지 모든 건 숫자가 증명한다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프로젝트로 수적 천석 콘서트를 계속했죠. 반중 집회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예, 약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이게 1회 했을 때 슬로건 포스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8월, 그 다음에 또 10월, 그 다음에 또 10월 26일, 11월, 11월 23일, 그 다음에 12월 14일 등등. 그 이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스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것만 제가 찾아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2주에 한 번씩 계속 반중 집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반중 집회를 지속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중 집회의 그 집회 참여 인원의 규모를 상당히 키웠어요. 거의 5,000명 가까이를 모았습니다. 큰 집회입니다. 5,000명 정도 올 정도면.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중 집회를 만들어 냈지요. 예. 저희가 유튜버만 활동할 때는 계속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때부터는 입을 다물었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방해 작업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결과물을 확실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추우니까 굳이 이제 반중 집회를 하기보다는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꿨죠. 사실 내일도 가야 되는데 내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여기 목이 안 좋아서 내일은 쉽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 예를 들어 끝장보기 TV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반중 집회 피켓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많이 그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보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대외 협력,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외부 단체와도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팩이 제일 성공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아예 대놓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쪽에다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어필을 했죠. 이걸 그리고 사담입니다만 이거 어필하고서 굉장히 그쪽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예.
거기 왔던 사람들 꽤 방귀 뀌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제안했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어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 그 주변에 앉아있던 그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고요. 미국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어쩌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왕이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런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서 미국이 그렇게 대응했던 그런 방식도 아마 그때 당시 오갔던 여러 대화랑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가 방송에서는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에서 말을 했지만 이런 KCPEC 할 때 그쪽 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방위 분담금을 받지 않고 차라리 사드 기지를 증설 배치해가지고 그걸로 퉁칠 것이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예, 물론 그건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도 그런 대화가 오갔었죠. 네. 그래서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TV조선 7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갈망하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도 내용이 나왔죠. 고맙죠,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종편 채널에서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돼서 정말 고맙고 그 용기에 정말 감사를 보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저희가 반중 친밀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이런 데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이 보다 큰 매체에서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반중 유튜버들과 연대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왜냐면 저희는 상하 관계보다는 동등한 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릴타이라는 개념, 즉 원탁회의, 즉 화백제도라는 개념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런 걸 한 데서 가장 구독자가 됐던 뭐가 됐던 뭐 많이 폭파돼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리더의 입장에 있지만 저는 리더라기보다는 의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임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유튜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동등한 그런 그 관계로서 가기를 많이 원하고 해서 많이 육성을 시켰고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2개의 반중 유튜버만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여기에 빠진 분들은 빠졌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입지를 그래도 굳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한 거고 나머지 분들도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육성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은 저희가 광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광고를 해도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끊임없이 절차 탁마를 하시면서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고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리 따파 이분은 저희가 키운 분 아니에요. 뭐 가끔씩 재밌는 얘기도 하시는데 뭐 어쨌든 저희랑 뜻이 같으니까 저희랑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제 하고 한번 오면은 제가 한번 같이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좀 안 되고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일단 마스크팩맨 가장 여기 있는 멤버 중에 노력형 멤버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많이 시켰습니다. 요즘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보는데 초창기 방송보다 지금 컨텐츠의 질이라던가 편집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추천하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병일의 시사 포커스 이쪽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크고 있죠. 저희 반중연대 이쪽에 한 멤버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고 그 다음에 상세맨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많이 하시죠. 그 레슬링 선수였는지는 몰라도 촬영 자체를 스턴트맨처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림동 같이 위험한 데 가서 촬영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스턴트맨이지 뭡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그 모험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칭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수라짱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이 반중 친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작했었고 여러 번 그 옛날 블로그 시절부터 채널이 폭파됐던 채널이고 지금도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반중 친미의 내용을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반장 채널 우리랑 같이 이렇게
활동 멤버로 들어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멤버죠. 네. 그리고 의식의 흐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깔끔하게 만들죠. 그리고 최근 영상을 보니까 그 편집하는 영상 기술을 배웠나 봐요. 점점 그 화면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도 좋고 그리고 목소리도 전직 그 뭐지 연극인지 그런 거 했던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감정 처리나 말 같은 것들도. 그다음 쪼코제이도 굉장히 콘텐츠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고 하는데, 예, 이쪽도 굉장히 지금 반중친미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편집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코난 레이저는 최근에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수라도 추천하는 채널이라서 제가 한번 봤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물 평전을 하더라고요. 인물, 국회의원들.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누가 도대체 친중 정치인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세세하게. 한번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십시오.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것도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 키라, 아수라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죠. 예, 여기 데스노트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가셔갖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쪽 채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유일한 우파 여전사 꽝매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법안 같은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꿀숨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채널이 여러 번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해갖고 편집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계속 컨텐츠라든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물론 구독자라든가 후원도 같이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콘텐츠라든가 자기 개발을 해서 우리랑 접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대표적으로 12분만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끝장보기 TV 이분들도 지금 그 활동을 하시면서 반중친미를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시죠. 아까 얘기했던 1인 시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이쪽 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업적은 이뤘습니다. 초창기에 할 때 혼자 시작했을 때, 아니 혼자가 아니죠. 그 촬영 감독이랑 2명이서 시작했거든요. 8평짜리 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건 무진장 빠른 거예요. 이거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갖고 이렇게 된 거는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성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주 신세기 TV 맞죠? 신세기 TV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랑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분들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그러다 해서 제가 이분들을 키운 건 아닙니다. 스스로 큰 것이지. 다만 그러한 재능들이 있다는 것을 발굴을 해서 많이 광고를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스스로의 자기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없이는 도와줄 수가 없다. 왜? 도와줘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그냥 오늘은 대표적으로 12분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명단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또 계속 저희는 발굴을 해서 계속 소개할 테니까. 그랬던 것이고, 진자유TV님 까먹었네. 맞아요. 좋은 질문에서 진자유TV님 죄송합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진자유TV. 네, 진자유TV도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빅토리TV도 있고, 뭐 바실리아 테스토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렉스 TV도 있고, BJ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것들을 또 편집해서 날라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직접 얼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건데, 뭐 앞으로 계속 교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의 영상을 많이 퍼날라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죠, 뭐. 예, 그러면 되니까 어쨌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반중친미를 실력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 이제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나갈 것이냐?
뭐 이것도 김정인 박사 출사표 이거 나왔더니 뭐 박사님 뭐 국회에 나간다는데, 아니 아직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 아직 나간다고 한 적 없어요. 이 당시에 출사표라는 건 그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상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어요. 가상 시나리오. 물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간다면은 제가 나가는 지역의 선거구는 친중 정치인 선거구역하고 겹치겠죠. 아마도 나간다면. 소설입니다, 소설. 만약에 나간다면 친중 정치인이 출마한 지역에 같이 나가겠죠. 그래서 반중 친미를 외치고 친중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떠들겠죠. 저 별로 권력력 없어요. 정치 관심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반중 친미를 확산시키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하는 어젠다를 확장시키는 데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말을 해주면 좋은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젠다 중심으로 얘기하지 정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한 말은 안 합니다. 예. 원래 저희 적성상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선거 전략들이 있죠. 반중 친미라든가 사드 미사일 증설 배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의 조국은 어딘가에서 나왔듯이 조국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밝히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의 사모펀드 문제는요, 조국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중국 공산당 정권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국의 사모펀드 문제가 밝혀져야만 우리가 선거에서 저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억울해져서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났죠. 네. 조국을 구속시키고 정경심이가 바깥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죠. 지금 거꾸로. 네.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라는 것은 무죄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왔다 갔다 집이랑 수사받으러 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거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무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중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여드렸죠? 이번 저희 전략은 첫 번째,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어젠다를 홍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국 사모펀드를 잊지 않게 계속 밝혀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친중 인사들을 계속 색출할 것이다. 정계, 재계, 연예계, 언론계 등등 각 지역의 유튜버계도 포함해서 있는 친중 인사들을 찾아서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가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반중 친미 어젠다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반중 콘서트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반중 콘서트는 야외에서 하자고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좀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반중 콘서트를 우리가 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갖고 제가 그런 컨셉을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냥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세미나에 수동적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최를 하고 우리의 자금으로 세미나의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고 자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늑대 티전 많이 사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전 작업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따로 후원 계좌라든가 펀드를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활동을 그대로 저희에게 일관되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저희는 그 속에서 자금을 아끼고 저축해서 할 겁니다.
들어오는 자금의 액수를 매달 평균치를 내가면서 저희가 월간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중 우파 육성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12개의 유튜버 플러스 원 진자유TV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외에도 또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죠. 뭐 알렉스TV, JS, BJ톨인가? 해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이런 채널들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더 반중 친미를 하는 유튜버들이 우리랑 연결이 된다면은 계속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가, 아니면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은 뭔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공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었던 실크로드 탐방도 다시 부활을 시킬 겁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름서부터는 해가지고 다시 중앙아시아, 문재인 정권이 중국몽에 빠져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1대1로 건설의 그러한 어떤 플랜이 아니라 중국몽이 아닌 한국몽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익에 맞는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그러한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청사진, 그리고 그러한 영감을 얻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의 여행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총선 끝나고 한 여름서부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식 1대1로가 아닌 한국식 1대1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여행하면서 뭐 버스 속에서도 뭐 우리 그 같이 오신 팬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이동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러면서 이동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그러한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전략,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담도 하면서 뭐 관광도 하시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데미를 설립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지금은 워낙 시간적으로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위주로 막 허겁지겁 인재를 조달을 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학교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어떤 인재상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인재상을 모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 자체로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식의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자질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장기적 플랜이에요. 요 계획은 아마 빨라야 3년, 늦으면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방법을 지금 꾸리고 있어요.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금을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라든가 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필요한 인재를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려는 게 이번 2020년도 저희 그 김정미 국제전략연구소의 장기적인 어떤 그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꽤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시작해서 지금 10시니까 한 1시간 10분 해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내주셨던 성원과 관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지, 결코 저희 개인, 저 개인이라던가 저희 스태프 이런 사람들이 잘나서 한 건 아닙니다. 잘나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그리고 총알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젠다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닭과 달걀의 관계로 맞물린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이가 맞물려서 삼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고 다소 지치는 그러한 한 해가 올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내걸고 있는 이 어젠다, 반중친미,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책, 대안 연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서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연구소다운 그런 활동을 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또 다른 반중 유튜버의 만남 시간에 또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공지를 보시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